김수민의 뉴스 밑장 일요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즌 1이 슬슬 끝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난번 시도했었던 주말판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 총선 때 에피소드를 또 선거 이야기에 할애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하지 못했거든요. 막판에 시즌 1 끝나갈 때쯤 한 번 더 일요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창원 인디053 대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주제가 논객의 시대거든요. 논객. 네. 이창원 대표가 계기군. 하자 그랬어요. 이게 작년 가을에 그렇지 우리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을이면은 시작한 지 가을인가? 꽤 됐을 아, 때예요. 그렇군요. 뭐 그때 이런저런 뭐 이야기하면서 진중권, 유시민 뭐 그 얘기하다가 한번 해보자고 논객의 시대. 그게 거의 한 6개월 만에 시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이 방송에 보탬이 될 때가 있었군요. 네. 약간 이창원 띄워주기용 방송이었지. 아, 그래? 주말판이. 그렇구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양준일, 유투, 그렇죠. 김광석 네. 등등을 다뤄왔었고. 문화판이었네. 네. 그 보면은 윤도현 밴드 노래 중에서 가리지 좀 마라는 가리지 좀 마. 그 이 이 집에. 네. 거기 보면은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 거의 비슷하게 따라했다. 그거는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살기 위하여. 가리지 랩. 좀. 그렇군요. 가리지 네. 좀 마. 가리지 좀 마. 네. 그거였군요. 이 사운드는 중간에 약간 펑키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갑자기 헤비메탈적으로 가는데 네. 그때 막 키보드 솔로가 막 나오거든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키보드 솔로가 나오는지. 왜? 키보드 치는 그렇죠. 강호정 씨를 강호정 씨. 띄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넣었다고. 마치 그것처럼 저희 주말판도 이창원 대표를 띄워주기 위해서. 강호정 씨는 뮤지션들의 뮤지션이죠. 그렇죠. 네. 네. 그 교수님이시고. 대중적으로 막 그렇게 네. 그 스타 플레이어 뭐 그런 어떤 엔터테이너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학자적인 농객이군. 그렇네. 윤도현 밴드 2집까지는 음악적 리더였는데. 그렇죠. 예, 네. 3집부터는 안 나오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유병열 씨. 예, 유병열 씨 그리고 넘어갔고. 강호정 씨는 긱스 그렇죠. 뭐 이런 팀으로 이제 긱스에서 가시게 뭐 되죠. 정원영, 한상원, 이적 등등하고 갑자기 갑자기 또 아티스트 음악 얘기로. 음악의 시대로. 그리고 천영길 뉴스민 편집장 네.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영길 편집장은 지금까지 다뤘던 네. 주말판 소재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삼성 라이온즈. 네. 기억도 안 난다. 네. 스포츠 얘기할 때 난 뭐 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잘 듣고 있었나요? 그 언제 네. 한 번은 스포츠 이야기를 하다가 e스포츠로 넘어갔는데 네. 그 우리 김수민 평론가의 약점인 영역이 아마 e스포츠와 게임이 아닐까. 다 스포츠야. 네. 이창원 씨도 예. e스포츠는 잘 몰라요. 잘은 모릅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예전에 그리고 나는 스포츠 해보긴 했잖아. 음. 배구 선수 출신이잖아. 게임 제가 페스티벌에 한 2년 정도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사무국에서 그때 좀 주워드렸지. 맞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의 역사 이걸 그렇죠. 한번 훑어줘야 되는데 이 쌈장 이기석부터 시작해서 그만해. 이묘한가 등등 네. 그리고 마본자까지 마본자.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페이커까지 롤까지 나와야 내가 됩니다. 올해부터는 프로 스포츠를 좀 응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 배구의 JS 칼텍스, 그 다음에 야구팀은 고심 끝에 그 고향 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한다는 히어로즈 응원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축구는 대구 FC. 이게 결심했는데 조현우 선수를 팔아넘겼다면서 울산에. 예, 누구 작품이 이거? 조현우 작품이야. 네. 고영진 아니야 고영진? 조현우 스스로가 네. 계속 가고 싶어 나는 했어. 조현우 보려고 대구 FC 보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작년에 대구 FC 경기를 제가 또 마지막 경기를 대구 12월 1일에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날 경기 끝나고 방어회를 또 먹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방어회 멤버를 또 게스트로 한 분 모셨습니다. 네, 듣보잡입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청년 관련한 컨텐츠로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닿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시즌 거의 마지막에 와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균호 사회학 연구자라고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까지 수료하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목소리를 더 크게 하시면 돼요. 예, 그 평소에 하듯이 하세요. 지켜보면서 이렇게 또
애청자인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분 얼마 전에 제가 일하는데 네. 왔더라고. 내가 못 알아봤어요. 아, 그래요? 갑자기 인사를 ቁ뻑 하더니만 네네. 아유 예 이러니까 그때 수민이 형이랑 한번 뵀다고 그랬던 그렇군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관계요? 갑을 관계인가요? 갑을 누가 갑인가? 지금은 저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주고 있어요. 아 여기 나름대로 여탈권을 쥐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저희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주말판 왜 만들었냐면 뉴스 밑장을 은근히 방송가 사람들이 들어요.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판 이걸 하면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프로나 코너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개뿔 조국 때문에 다 묻혔어 우리는. 아니야. 우리 이 주말판은 조국 사태 이후에 드러난 거라서. 그러니까 또 다른 콘텐츠였잖아. 밑에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조국 때문에 다 아니야. 떨어진 거야. 조국 사태 때문에 방송가 사람들이 더 들어요. 근데 아무도 연락 안 주고 말이야. 응? EBS는 저하고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된 거. EBS에 제가 그나마 미래통합당 덕분에 문화평론가로 소개가 됐었어요. 네. 미래통합당 때문에. 왜요? EBS가 왜 시사를 다루느냐. 아. 미래통합당이 너무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국정감사에서 그거 했었지. 국감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계속 왜 니네가 시사 다루는데 해서 제 직함이 시사평론가에서 문화평론가로 EBS에서는 바뀌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말판을 만든 보람도 없이 아무 데서도 뭐 연락 온 데 없어요? 없죠. 지역 방송에서도 없어요? 뭐 아니 네. 저는 계속 어차피 비슷한 지역에서는-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제 본업이 여러분들 저는 네. 시사가 제 본업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것 김수민하고 같은데 시사.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여기 앉아 있지. 친구는 맞아요? 잘 몰라요. 저는. 친구는 맞는가 보다. 네, 저는 뭐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네. 전용길 편집장 어디 스포츠 언론에서 스포츠 기자로 전직하라고 제의 안 들어왔어요. 제이는 김수민 혼자 했어요. 네, 유수민이 스포츠 스포츠 좀 해라고. 전문지로 스포츠 전직해라. 다뤄요. 네. 대구 삼성 라이온즈랑 대구 FC 다루라고. 네, 지역 방송에서 추가로 캐스팅 제안들이 들어오긴 한데 스포츠와 문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 조기 축구 이런 것도 기사 쓰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사회인 야구 리그. 뭐 유수민이 운동권 리그 이런 거 하나 만들어요. 유수민이 조기축구 리그 네. 또 한번 개최할까 고민을 했었고 2년 전에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가 그렇지 나왔었죠. 나왔을 때 나왔었지. PC방을 빌려서 유수민이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아 진짜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 이 기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왜 반발? 아니 유수민이 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언론 재벌. 우리는 게임이 싫다. 네. 천머독. 네, 제 꿈은 돈 없는 홍석현. 제 꿈은 엑스코를 빌려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하는 게 네. 꿈입니다. 예전에 그 e스포츠 대회 페스티벌들이 네. 2000년대 중반에 노무현 정부 때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그걸 이제 막 큰 경기장에서 뭐 광안리에서 막 10만 명 오고 네. 그럴 때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다 실패해. 굳이 그거를 화면으로 어차피 봐야 되는데 현장 가고 그걸 굳이 볼 필요가 없었던 거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의 거기에 맞는 서비스나 이런 걸 제공하면 더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연예인이 롤은 온다거나. 조금 또 달라지죠. 롤은 최근에 이제 롤은 조금 다른데 그때 스타크래프트만 하더라도 이만큼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질 네. 만한 컨텐츠는 아니었어가지고. 아닙니다. 그 강화리에 15만 명이 그렇죠. 모였어요. 예, 네. 그랬었죠. 네. 저는 2010년에 구미에서 네. 이 스포츠 대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초청장 받고 개막식에 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차라리 개막식 이후로는 게임 모르니까 안 갔고 기억나는 거는 그때 걸그룹이 하나 왔는데 막 누가 그 e스포츠 선수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쟤들을 왜 불렀냐 시크릿 부르지 이러더라고. 시크릿이 더 좋았었나 봐요. 근데 그 걸그룹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 시스타. 아 그래? 더 떴어. 나중에 더 떴어. 시크릿보다. 그때 시크릿 4명보다 현아가 더 막 그럴 때니까. 그 차라리 그거 말고 요즘 그 아케이드 게임들 네. 중계를 해줘요. 네. 세이브 축구 아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해보는 게 될 것 그런 같은데. 것도 괜찮네요. 하여튼 돈이 되는 건 뭐든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만 하지 말고 좀 버시 바라겠고요. 코리아나 호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포부가 원대한 사람들이지만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돈 안 되는 이야기 한다. 그렇죠. 네, 완전 회고. 논개기 시대. 이창원 대표가 제안했었던 논개기 시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이균호 씨는 여기 원래 출연진들보다는 조금 젊어요. 저하고도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고 참고로 제가 교생 실습을 할 때 제자였습니다. 20대인가요 그러면? 30대 초반 좀 딱- 됐나요? 딱 30. 아, 네. 내가 이 나이에 시원했어. 이 나이에. 저랑 같은 세대죠. 나 사실. 때는 말이야. 뭔 소리야. 여기는 이제 이게 갓서른인 거고. 제가 30에 김광석길. 아 그래요? 네, 서른 30에 만 30이었죠 그때. 다들 30쯤에 잘 나갔구만. 우리 세대는 30쯤에 잘 나가기 어려운 세대인데 예, 그때 잘 나가고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이렇게 농객의 시대 하면 이제 좀 90년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2000년대 오늘 다룰 얘기들인데 왜 다루게 됐냐 또 계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투표는 제목이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목 외우는 거에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왜 실체는 있기 때문에 제목 안 외우는데 강준만 교수가 또 책을 냈습니다. 아. 얼마 전에 또 강남 좌파 2를 냈었고 그렇죠. 이 조선일보가 또 막 나는 웃긴 게 책 나왔는데 그걸 왜 단독 기사로 쓰냐고 단독 붙여가지고 책 제일 빨리 읽었다 이거야 자기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강준만이 돌아왔다. 근데 강준만이 가능한 시대인가 현재가. 예, 그때 근홍객들이 속속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진중권 김종인 들어오듯이 농객들 가라고 해요. 네. 이균호 씨는 강준만, 진중권 뭐 이분들 익숙합니까?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 제가 실제로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읽어봤던 거는 강준만 교수의 싸가지 없는 진보. 그건 읽어봤어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전 싸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 말고 네. 다른 분들의 이야기. 저를 오버랩 시키면서 책을 읽으면서 김수민 탐구소가. 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떼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네, 뭐 뭘 얘기해야 돼? 뭐부터 시작할까? 각자의 시작은 뭐였는가? 시작. 누구를 가장 먼저 접했으며 시작. 제 시작은 어. 진중권이었습니다. 몇 년도쯤? 그게 2001년. 2001년. 네. 2001년에 제가 그 박정희 바에서 네. 박정희 까로 돌변하던 시기. 왜 돌변했어요? 그 노동의 새벽. 그 읽고. 그건 꼴랑 그거 읽고 돌변하나? 그때 뭐 책이 다시 나왔어. 네. 맞아요. 그때 그때- 2000년 초반에 박노해 책이 다시 네, 나왔어. 박노희 책이 다시 나오면서 그때 학교 도서관에 파묻혀 살았는데 노동의 새벽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이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영화도 나왔지만 5.18 광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고 그 책들을 읽다가 그 다음에 손에 집은 책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조갑제. 아니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네. 네. 그래서 조갑제와 진중권을 진중권. 같이 봤는데 야 조갑제가 잽이 안 되더라고요. 진중권한테. 왜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런데 진짜 진중권이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조갑제를 하나하나 난도질하면서 까기 시작하는 그 진중권의 희열감을 느껴서 특유의 특유의 텍스트 비평이죠. 그렇죠. 진중권. 진중권 씨는 그 책을 어떤 뭐라고 표현했더라? 학술 서적이 아니라 순문학으로 평가해 달라고. 예, 그것은 풍자다. 네. 예, 본인이 약간 박지원, 연한 박지원인 줄 알았나 봐. 하면서 순문학으로 평가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진중권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유시민. 진중권 다음에 유시민을 읽고. 유시민 다음이었어요? 네. 그때면은 유시민이 정치할 때 시작할 때 아닌가요? 아유 2001년이면 아직 개혁당으로 개혁당. 국회의원 네. 당선되긴 전에 2001년이면 MBC 100분 토론 네, 사회 보고 할 때. 진짜 못했는데. 그 사투리로 아니, 사회를 보는 사람은 처음에 정운현 씨. 아우 정운영은 고급지지. 그러니까요. 에서 유시민으로 바뀌잖아요. 그러고 이제 손석희가 잖아요. 네. 정운영 씨는 막 몸짓도 그러니까 이렇고 막 목소리도 키도 좋고. 크고 목소리도 좋고 막 뭔가 딱 예. 제압하는 분위기였는데 유시민은 뭔가 어설펐어 항상. 그래서요. 제가 유시민 씨가 사건이 하나 있었는 게 그때 언론 개혁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거든요. 2001년에. 네. 그때 언론 개혁으로 막 싸우는데 유시민 씨가 그 언론 개혁 좀 찬성 쪽 패널한테 제가 언론 개혁에 찬성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거를 조선일보가 제가
언론 개혁에 찬성하시니까 뭐야? 쥐가 토론 사회자인데 왜 언론 개혁에 찬성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표기를 하면 제가 다음에 쉼표를 찍는 거죠. 네. 제가라고 쉼표를 찍고 언론 개혁에 찬성하시니까의 주어는 그 패널인 거죠. 예, 이 초보적인 문법인데. 일부러 그랬지 뭐. 예, 몰랐을 그래서 리가 유시민 없지. 씨가 그때 조선일보 고소를 해가지고 1,500인가 2,000인가 받았어요. 그 자기는 돈 주고 전용기는 도서일보 고소했는데 돈 안 주고. 아 맞아. 우리가 TV조선이랑 채널A 고소했잖아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항고까지 어. 기각돼서 재정 신청했어요. 항고를 법원에. 기각했다는 거는 네. 검찰의 소행이다. 네, 검찰의 소행입니다. 서초동이 뭐야? 우리가 서초동 간다. 윤 총장 나와. 근데 이게 재밌어요. 왜이 새끼들? 우리가 다뤘던 어. 그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었던 어. 원본은 김경률 회계사 편이었잖아요. 근데 또 이 검찰이 네. 우리가 건 소송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검찰은 어디예요? 지검이에요?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네. 서울중앙지검. 윤짜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짜장이 문제가 되는구만. 예, 수상한데 서울중앙지검. 네, 여튼 근데 저의 채널A를 우리가 조져준다는데 지금 안 그래도 채널A 압수수색 하는데 그래. 우리 손을 잡지 서울중앙지검도. 저의 경로는 어. 진중건, 유시민 그 다음이 이분을 그럼 강준만 교수는 그 뒤에요? 강준만 교수는 아예 없었습니다. 아. 저는 그 진중건, 유시민이었고 그 다음은 이분을 농객이라 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네. 한양대 임지영 교수. 아, 네. 우리 안의 파시즘. 네, 그리고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반역이다. 네. 그걸 읽고 고담 넘어갔던 게 박노자, 홍세아. 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다. 민족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라고 인식하게 됐죠. 그러면서 NL하고 그 전쟁을. 이창원 대표는 네,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재밌다 이 말싸움하는 게 재밌다라고 생각한 거는 역시 인물과 사상.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90년대 말 뭐 대학 고등학교 때 뭐 요랬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대학 전후로 해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좀 재밌었던 게 기억나는 게 강준만과 정진석이라고 그 조선일보. 한양대. 한국 외국어대 알고, 신방과 알아요. 교수인데 둘이 막 치고받고 해. 저 내용은 내가 잘 기억 안 나. 뭐 치고받고 하는데 그 정진석 교수가 보수적인 언론학자죠. 마지막 이래니까 도대체 자네는 몇 살인가? 뭐 이렇게 마지막에 어디서? 그러니까 반론은 이제 일무가 사상이 뭘 하면 글로 그랬다고요? 글로 반론을 받잖아. 네. 반론을 그대로 실어주잖아. 다 도대체 누구 씨는 몇 살이길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게만 보내. 근데 그 다음 회에 강준만이 좀 수그러들어요. 정진석 교수는 몇 살쯤 그때 몇 년생이지? 교수가 뭐 한 30년대 태생일 거예요. 아 그럼 나이 차이 많이 네, 나네. 한 80 거의 지금은 한 80점이 가까이. 그때 강준만 교수가 57년생인가 그러니까 6년생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때 강 교수가 이제 40대 한 뭐 50 안 됐을 때일 거고 그때는 40대 소장학자 소장학자고 이제 정 교수는 거의 퇴임을 앞둔 네. 퇴임 앞둔 학자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씨발 나이 앞에선 장사 없네. 내가 이거를 그때 좀 느꼈었고 뭐 그 뒤로는 많이 이제 무크지죠. 그러니까 소위 인물과 사상이 월간이 나왔고 개간 비슷하게 무크지가 나왔었죠. 무크지들로 막 그때 그 아웃사이더 네. 더 나왔고 뭐 시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시사지들은 한겨레 21이나 주간지들 혹은 이제 신동아 월간조선 두껍한 것들 월간조선인가는 항상 누드 사진이 있었어요. 월간조선에? 월간조선에요? 조갑재 편집장이 그런 엄숙주의 신동아인가? 옛날에 누드 사진 월간조선 아니에요? 엉뚱한 거 아니야 여기 지금 분명히 있었어 분명히. 누드 사진을 찢어가지고 아니야. 월간조선에다 끼워놓은 거야. 아니야. 그건 내가 10대 때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네. 하여튼 거기에 무슨 그러니까 이게 작품 사진 작품 사진이요? 작품 사진으로 누드 사진 같은 것들이 가끔씩 있었다니까. 그거 보는 재미였지 10대 때는. 월간조선에는 그런 거 없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까지의 이제 그 시사지들의 어떤 포맷이었잖아요. 네. 아니면 뭐 말지 같은 그런 책이었는데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인터넷에 발전을 하면서 거기 글쓰기들이 막 생겨났고 네. 그 인물과 사상이나 아웃사이더는 이렇게 잡지 같다라기보다는 물론 인물과 사상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아웃사이더는 그냥 책 같았잖아. 아, 무크죠. 그치. 네. 그냥 전형적 무크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되게 이렇게 매체들이 변화하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그 앞서서 저는 사실 시사 쪽보다는 아무래도 문화 잡지들, 리뷰. 네. 리뷰를 누가 주도했죠? 리뷰는 강헌 그리고 임진모 네.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상상 상사 이매진, 이매진. 그러니까 신현준 씨.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화 관련 평론가들도 그때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의 키노, 뭐 음악엔 핫뮤직, 막 잡지들도 막 있고 이러니까 저는 거기가 사실은 제 본 베이스였지. 저 같은 경우는 강준만 교수보다는 저는 강준만 교수 책을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읽었거든요. 김대중 죽이기. 김대중 죽이기. 예,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너무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김대중 주의자가 그때 아니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히려 저는 강준만 교수보다는 아까 말지 얘기했잖아요. 잡지. 네. 저는 길지를 읽었습니다. 말하고 길이 달라요. 길이. 저동 길이. 그 사회평론 길, 이거 사회평론 출판사, 네. 예, 그쪽 사람이 만들었던 거예요. 뭐 윤철호 씨라든가, 그러니까 길지를 만든 사람들이 그 진정추나 이 진보정당 운동을 나중에 보니까 했던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길지를 내가 왜 읽게 되었는지를 이거 충분히 짐작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을 규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집에 계속 들고 왔거든요, 길지를.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뭐냐? 운동권이냐? 아니거든요. 그냥 예. 뭐 예전에 사상계 아니 저희 아버지는 무슨 일 했냐면 노동운동을 제어하는 일을 하셨어요. 구사대 말고 노무 담당자. 노무 담당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좌파 운동권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잡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위해서. 예. 근데 집에 계속 들고 오시면서 저희 근데 외갓집에 사상계가 있었어요. 사상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안 돼. 그냥 그 당시에는 네.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조금 사회를 돌아가고 네. 걸 보고 싶은 분들이 보던 평범한 잡지. 뭐 근데 이렇게 봐야 그 저희 때는 그 정도는 신동아였지 신동아. 길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길하면 진짜 매니악한 거였는데 길지를 그 아버지가 계속 들고 오셔가지고 근데 길지에 보면 문화평론 또 꽤 실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길지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봤거든요. 94년에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뭐 강산에 이런 사람들 인터뷰 막 실리고 했었던 예, 그거 보고 이제 조금 알아먹는 기사만 골라서 보는 거죠. 네. 근데 거기 보면 NLPD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NLPD를 그 잡지를 통해서 먼저 알게 됐고 그다음 또 잡지 구성이 또 뒤로 가면은 그 쪽글들 작은 코너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구비구비 세법 여행이라고 그걸 쓰셨던 분이 바로 윤종훈 회계사. 한국에서 1인 시위를 최초로 하신 분. 예. 그분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고인이 한참 전에 고인 되신 목사님인데 민들레 별곡. 그 책으로도 묶여서 나왔습니다. 예, 그런 것들 쏠쏠하게 읽을만 해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아무래도 세대가 이창원, 김수민보다는 후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세대거든요. 자, 이근호 씨. 이근호 씨. 천용길 편집장이 네. 본인하고 비슷한 세대라고 느껴지십니까? 마이크 대고.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됐어요, 거냐면 그 인물과 사상을 제가 처음 본 게 2004년에 대학 입학하고 나서 제가 생활도서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인물과 사상, 뭐 아웃사이더 잡지들을 받아보고 있었거든요. 정기적으로. 근데 왜 이 재미없는 걸 이건 받아보지? 그래서 왜 재미없어? 네, 받아보면서도 제가 비치를 해두면서도 꺼내서 읽어보진 않았어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진중권과 이 쭉 단행본을 읽다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천리안에 현대철학 동호회 예, 커뮤니티 공동체였죠. 이 천리안에 모여 있는 공간들, 네. 진보 농객들이 오가는 공간들을 봤지. 이 무크지나 잡지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세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거 꼴랑 몇 년 삐끗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차이는. 근데 많이 변화를 그 천리안 알 정도면. 근데 변화는 많이 했던 게 그때 이제 핵심은 확실히 인터넷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의 당선을 네.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혀 드리블러들이 막 나와서 뭐 말을 하기 시작했고 훈민정음 키보드 워리어들이 막 다다다다다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거를 뭐 그
처음으로 저는 시작했던 사람은 역시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비판이나 비평 신문에는 다들 이렇게 은유와 꼭 찍어갖고 저 새끼 나빠. 뭐 저 새끼 잘못했어. 뭐 이거 잘못했으니까 안 했잖아. A모 교수는 그렇지. 근데 강준만이 나오면서 전용길 너 이거 그렇지. 잘못했잖아. 실명 비판. 김수민 너 이 씨발 뭐 이런 거 제목이 나오니까. 제목이 인물과 사상이라서 그러니까. 실명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막 언제든지 자기들끼리 야 이제 글로 싸운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글로 왔다 갔다 싸우는 게 이런 거구나를 강준만식 글쓰기라는 게 뭐 만들어진 거니까 네. 거의 뭐 창세기 같은 저는 사람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강준만 교수보다는 딴지일보를 먼저 단지일보. 접했어요. 딴지일보 거래체. 네. 그 뭐 시바 씨발. 뭐 졸라. 엽기.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사실은 뭐 김어준 씨의 최근 행보에 대한 평가를 오늘 하지 않겠어요. 김어준 씨가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어준은 책 출판 매체, 그 다음에 인터넷, 천리안 때도 대표적인 논객이었고요. 매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히트를 했거든요. 네. 이런 인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매체와 수단이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하드락 락커가 헤비메탈 시대에 살아남아가지고 또 헤비메탈하고 이런 거 이상이라고. 예, 그 점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간에 뭐 옳고 그름과 그걸 떠나서 현대사에서 큰 인물로 기록될 거예요. 김어준 씨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딴지일보가 이제 사람이 열광하는 포인트 그런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잡았죠. 덩커 깊숙이. 그것도 있었고 남노당. 남노당 그렇죠. 남녀 불꽃 노동자. 난 남노당 그리고 뭐 부르른가 뭐 그거 팔았잖아. 네네. 그러니까 돈은 이제 그런 걸로 벌려고 했던 거지.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김어준 씨의 실패를 하는 매체들이 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뭐 사업해가지고 부르르 이런 거 실패했고 네. 그때부터 도시 시사 탈출이가 김구라 황봉월 그렇죠. 나왔던 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의 원조 네. 그렇죠. 같은 거였죠. 그때 뭐 대한민국을 망친 100명 위인들인가 막 그 노래 부르고 하고. 그 오노 찾아가고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약간 5인용하고 코드 같은. 예, 그러니까 욕하고 막. 유튜브 또 컨텐츠를 하려다가 딴지일보에서 실패한 것도 있어요. 뉴스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김어순 이래가지고 그 딴지바도 실패했을 거예요. 홍대 앞에 딴지바라고 네, 술집을 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어. 근데 이제 그런 실패가 지금의 어떤 그 만드는 사업가 그러니까 사업가 오히려 저는 김어준 씨는 그 논객이나 뭐 저널리스트라기보다는 굉장히 뛰어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니까 그냥 사업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저는 이게 글쓰기를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를 생각한 건 전 박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맙습니다. 호솔길 사립대학 박노자입니다. 박노자 교수는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랬네. 우리나라가 이렇네. 라는 거를 정말 딱 깨달게 해준. 저는 홍세화도 아니고 홍세화는 좀 이렇게 드라마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진짜 딱 집어서 그냥 푹 쑤신 사람은 박노자. 그렇죠.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푹푹 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노자 선생은 그야말로 저한테도 되게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됐는데 이 감정적으로 민족주의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던 것들을 이게 하나하나 풀어헤쳐가지고 그래 NL이 틀렸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게 NL이 기승전 NL 틀렸어요. NL이 반인권적이다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확하게 진단해준 그 언어를 만들어준 사람이 박노자 선생이었죠. 당신들의 대한민국. 네. 멋있는 책입니다. 박노자 교수가 당신들의 대한민국 낼 때에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좀 됐을 겁니다. 그 박노자 하면 왜 놀라냐면 엄청난 어휘력. 한국 사람도 잘 모르는 단어. 사자성어들, 뭐 역사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엄청난 지식. 그러니까 다른 논객들도 지식인들이지만 이 지식의 총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다 내비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논객의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실제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글에는 그렇게 많은 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어떤 통찰이라든지 뭐 논리 구조라든지
표현법이라든지 이쪽으로 더 두각을 나타내는 논객이 있었다면 박노자는 그냥 지식만으로도 네. 그렇죠. 엄청난 충격을 주는데 네. 문제는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아니 귀화를 출신이. 했어. 아, 두 번째는 나이가 엄청 젊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동양의 고전들 얘기하고 네. 원래 전공이 한국 신라사, 고대사. 네. 신라사일 거예요. 고대사. 예. 근데 제가 박노자 교수 강의를 들으면은 참 곤혹스러워요. 심지어 저 말고도 연구자들이 들었는데도 수유 연구소라고 네. 여기도 수유. 또 네. 농객의 시대에서 아, 좀 그쵸. 빠질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이진경. 직접, 네.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이슈의 한복판에 올라와서 난타전 안 벌이는데 네. 다른 데서 네. 자기들끼리 막 그 포스트 모던 논의하고 이런데 이진경 스타일이야. 고미수 고병관 씨.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 수유연구소에서 박노자 교수가 한번 강연을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02년 경이었는데 제가 그때 갔었는데 많은 연구자들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들 논어 읽어보셨겠지만 예, 한국 사람 다 논어 읽은 줄 알아. 박노자 교수가. 아 근데 이 차이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강준만 선생을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게 처음 읽었던 책이 한국 현대사 산책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읽다 보니까 이 사람 전공자도 아니고 게다가 그렇지. 이 사료를 구성하는 거나 이 역사 서술에 있어서 이 정사를 서술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문학자의 기질이 많이 나오죠. 예. 방법론. 예. 그에 반해서 박노자 선생은 본인이 전공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 현대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과 그 진중건 그리고 강준만 선생과 박노자가 이 결을 달리했던 부분은 이 자기가 전공한 내용에 대한 깊이 차이가 그래서 보면 확 느껴졌던 거죠. 아. 박노자 선생은 우리 젊은 이균호 씨도 잘 알죠. 뭐 예. 어땠었어요? 언제 읽었어요, 박노자 교수는? 제가 처음 접했던 게 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러니까 한 무슨 책이었죠? 15년 전쯤인데 당신들의 대한민국. 네. 네. 그 책을 읽기 전에는 한참 그때가 2002년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뭐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이른바 국뽕에 빠져 있었던 저한테 어마어마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킹 USA를 들으며 열광하다가 이 박노자의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보고 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또 뭐 당신들의 대한민국은 박노자 입문서인데 박노자 교수 책 중에서 또 또 우승열패의 신화. 네, 좀. 저도 우승열패 신화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균호 씨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는 거는 제가 그 교생 실습할 때 저는 한국 현대사를 가르쳤거든요. 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마침 그때 진도가 개화기 때였어요. 이 시대를 여기 왜? 아니 그럼 고한말이라고 할까요? 아니 저기 예. 상록수 선생님 같아가지고 무슨 뭐 네. 개몽하러 들어간 사람 같아. 그 막 그게 시대가 박정희 이럴 때면 더 재밌었을 텐데 개화기는 제가 잘 몰랐었어요. 비교적. 그래도 공부한다는 마음을 내가 공부하고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을. 근데 이제 조금 아는 게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시대를 지배한 사상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예,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의도한 답들이 얼른 안 나왔어요. 뭐 나왔는데 뭐가 나왔지? 뭐 개화주의 이런 하나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오다가 이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제 사회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학생이 이제 이균호 씨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졸라 똑똑한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게 그래서 아 그래도 박사까지 그래. 했잖아요. 아, 그렇네. 우리 중에 지금 가만큼 제일긴데. 가만큼 제일긴데 원래 박사를 따는 사람들이 안 똑똑합니다. 아직 따지 못했죠. 그 수료했잖아요. 아니 박사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안 그런 똑똑해. 얘기 하지 마. 왜냐면 됐어.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를 오래 안 합니다. 됐어. 서태지처럼 고등학교 체압 본다고. 아니 박노자 선생은 공부를 계속하고 안 계시잖아요. 똑똑한 박노자도 안 똑똑합니다. 오늘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인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스님이 된다고. 도가 부족하니까 스님이 되는 거라고.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되게 통찰력 있는 얘기 아닙니까? 김규왕급 아니야 김규왕급? 아 김규왕. 네, 김규왕 씨 이거를 좀 넘어가기 위해서 밑밥이었구나. 이거를 좀 챙겨봐야 될 게 그 김규왕 씨도 김규왕 씨인데 인물과 사상 우리가 강준만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강준만의 존재감을 뒤로 가면 갈수록 컸던 것은 강준만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 저널리즘이었지만 인물과 사상에 글을 실는 필자들도 장난 아니었고. 변희재.
변희재도 썼나? 변희재도 있었어. 변희재는 무크에는 안 올라왔던 거 안 같아. 올라왔나? 변희재 월간에만 나온 거 아니야? 월간? 변희재도 하여튼 뭐 그 라인업이었잖아. 김수민이 변희재와 같은 라인에 또 있었잖아요. 아니야. 서프라이즈. 데자보. 데자보. 제가 대자보 할 때는 네. 변희재 씨가 없었어요. 아. 변희재 나가고 들어갔고. 그럼 변희재가 있었던 공간에 있었다. 내가 네. 칼라 TV 할 때는 진중권 씨 없을 때 내가 했고. 네. 그런 식이죠. 저는 4세대입니다. 저는 진중권은 이렇게 시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일단 글빨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양반과 그러니까 딱 링에서 싸움을 한다. 글로 가지고 이거는 이길 수 없다. 말을 하면 말은 이제 자기가 막 승질 막 진중권 씨는 기억 안 나겠지만 말은 잘안 되는데. 나는 진중권 씨한테 이긴 적이 있습니다. 진중권 씨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내가 이겼다고 표현했어. 제 3자들이 네가 이겼다. 근데 저는 진중권 씨는 정말 와 이렇게 독특하다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미학 오디세이. 아. 예, 이거는 이제 정말 신입생들의 네. 스테디셀러. 그러니까 예술을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너무나 즐겁고 재밌게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도 되게 즐겁게 썼을 것 같다. 쓸 때 재밌게 쓰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무덤의 침을 뱉으마도 자기가 웃으면서 자기 글을 썼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본이 어디 있는가 막 지금 진짜 똥통에 맨날 뒹굴고 있는데 원래 저기 미술관에서 고상한 그림 보면서 그렇게 막 재밌게 드립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좀 안 됐다 그런 생각하면 그 강준만 진중권의 공통점이 글이 구어체에 가깝고 그렇죠. 좀 쉽죠. 빨리 씌어지는 글이고 이제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운 글. 근데 둘이 또 엄청 싸웠어요. 그랬죠. 네. 강준만 진중권 그때 2001년 2년 이럴 때 엄청 싸웠거든. 강진 논쟁이라고 진짜 지식계에 강진을 일으켰지. 땡벌이야. 만덕산이야? 강진이야? 진중권 씨가 이제 좀 벼르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가까이서 볼 일이 있었는데 뭐 강준만하고 좀 선을 그어야겠다. 약간 그런 좀 각오가 느껴지더라고. 그러더니 엄청나게 이제 그렇게 싸웠는데 근데 사실은 네 무덤의 침을 뱉으마도 인물과 사상에 연재되었던 극우 멘탈리티 연구가 시초였어요. 그러니까 인물과 사상이라는 이 매체가 없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딴지일보라는 그 인터넷을 활용한 매체의 특징은 독창적이나 그 컨텐츠의 영감의 원천도 사실은 인물과 사상. 예, 강준만 없이는 김어준 또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90년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딴지일보는 다 가명이고 뭐 필명이고 막 뭐 물뚝심송 뭐 이런 분들 물론 엄청난 깊이의 글들이 왔습니다만 농객들 자체의 커리어들보다는 딴지일보라고 하는 매체 그리고 그렇죠. 그것의 수장이 김어준 이렇게 딱 집중이 됐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네이버 같은 거였지. 그러니까 딴지일보는 거기서만 놀았는데 강준만은 구글 같은 것이 딱 들어가면 쫙 펼쳐져. 그 플랫폼이 조금 달랐던. 그게 이제 학자와 사업가의 또 차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준만의 매체에 글을 실었던 필자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저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까 강준만 진중권의 문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문체하면은 그 농객 세계에서는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뭐 동의 안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JS와 GH, 네, 김규왕 김규왕 두 사람의 문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 고종석과 김규왕 이 사람들은 문체를 맛보는 즐거움 그렇죠. 만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저는 글만 딱 놓고 그러니까 진짜 얘기했던 그냥 이 메시지가 아니라 딱 이 표현 우리 글만 딱 놓고는 전 고종석 1등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나도 단어의 적확함 풀어내는 것에 이 어떤 이 구조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는 건 고종석입니다. 고종석의 문체는 베베 꼬여 있지도 않아요. 지식인들이 베베 꼬여 있는 문체 많잖아요. 베베 꼬인 거는 자기 생각이 고종석은 자기 이렇게 심성이 좀 베베 꼬여가지고 술 먹고 막 그냥 트위터 막 고종석 씨 이거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 들어도 상관없어. 심성이 베베 꼬였어요. 트위터 때문에 고종석 씨가 맞아, 트위터나 트위터를 해가지고 근데 고종석 씨 글은 그 사실 고종석 씨가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한 문체는 아니고 고종석 씨한테 영향을 준 글쟁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래전에 고인이 된 김현 본명이 김광남
서울대 불문과 교수였던 불문과 교수. 김현 씨나 김병익 씨 다 그러니까 문학과 지성 쪽이고 문지. 또 한편으로는 또 있나 영향을 준 사람이 하여튼 그 묘하게 김훈, 고종석, 문채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둘 다 복잡 베베 꼬여 있지 않고 근데 핵심을 짚어 나가는 이런 문체에서는 김훈 기자 옛날에 한국일보 문학면 담당했었던 김훈 그리고 한겨레 문학면을 담당했었던 고종석 이 저는 김훈 고종석 한 명 굳이 더 꼽으면 한국어 문체의 짱들은 예. 저는 특히 20대 초중반에는 상당히 편협했기 때문에 네. 고종석의 글은 읽어본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안 읽은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아예 인지를 못했어요. 그냥 김규왕이 짱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같은 뭐 잡지에 실렸다고 하더라도 김규왕 글만 골라서 읽은. 그러니까 고종석 얘 누구야? 이 부르주아. 고종석 씨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고는 이게 저는 문체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데 김훈의 문체보다는 저는 성석재의 문체를 더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김훈과 고종석류의 문체는 너무 기자식 글쓰기다. 재미가 없다. 한국의 맛이 부족하다. 졸라 뭐 애널이야? 한국의 맛이야? 봐 이거 봐 사상적으로 앞뒤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균호 씨는 고종석, 김훈, 김규왕 문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들은 다 읽어보셨을 테고. 안 읽어봤어요. 김훈은 소설 정도는 조금 읽어봤고 김규왕 씨 글 안 읽어봤어요?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요새는. 고래가 그랬어. 고래가 그랬어. 고종석 씨나 김규왕 씨 글은 잘 몰라요? 네, 잘 얘기만 들어. 의외인데. 의뢰 읽어봤는 줄 알았네. 김규왕은 이렇게 분노에 찬 글은 김규왕 1등입니다. 아니야, 나는 분노보다도 난 분노에 찬 글. 그 김규왕 씨 글에서 화를 느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화보다 진중권하고 둘이 싸울 때는 둘 다 완전 난리야. 김규왕 씨 글에는 이런 구절들이 제법 나왔죠. 뭐 자기 친구 박래군 씨 얘기하면서 박래군 씨가 놀린다고 김규왕 씨한테 어이 마초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김규왕 씨 꼭 이렇게 써요 글을. 다른 놈 같았으면 콧대를 주저앉혀놨을 거라고. 자기가 싸움 잘한다는 거를 은근슬쩍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청소년기에 폭주적이었다. 그리고 자기 드럼 잘 친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온 탕화로 항상 설정을 해놔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야 김규왕은. 그러니까 내가 자신의 어떤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김규왕이 쓴 예수라는 글은 예수전 아니 그 신의 20일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한 면짜리 칼럼이 있는데 김규왕 때문에 신의 21을 마지막부터 읽는 사람이 많았어요. 맞아요. 거기에 실린 글 중에서 이제 나중에 B급 좌파 책에 묶이는 글인데 예수라는 글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이 글은 김규왕의 글 중에 최고의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랑 세팅되어 있고 근데 김규왕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친구 관리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뭐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약간 좀 모나 있는 거지. 뭐 김어준하고 그렇게 지금 다 모났지. 그래 다 모났지 사실. 다 모나 있는 부분들은 다 있지. 예술같이 막 그렇게 품위 넓은 사람은 아닌 거지 저희가. 근데 뭐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김규왕의 글이 좋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비장미가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버하지 않고. 그렇죠. 오버하지 않죠. 오버하면 비장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고 늘 좌파와 우파의 선을 긋는다고 해야 되나? 이 글을 읽고 나면. 그러니까 김어준, 진중권, 강준만과 김규왕 우파는 자신의 양심을 건사하면 되지만 좌파는 세상의 양심을 건사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김어준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떻게 알아 그걸?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 그렇죠. 선을 그었던 이 김규왕의 글. 그래서 늘 이 김규왕의 글을 보고 나면 성경을 읽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좌파는 이래야 되는구나. 좌파 성경. 좌파 성경. 김규왕 씨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서울에 거주를 하면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좀 경험을 해보고 목격해보는 거. 그래서 오늘 지금 거론된 분들은 제가 강준만 교수 빼고는 조금 가까운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거나 그럴 기회들이 있었어요.
이제 김규황 씨하고 진중권 씨 얘기를 하면은 김규황 씨는 딱 만나면 좀 긴장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라고 비슷해요. 좀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의 쌈마이 같은 한량과 같은 그런 기질이 있으면서도 좀 굉장히 철저해 보이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인물이고 진중권 씨를 글로나 TV로만 만나본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진중권 씨는 편한 사람입니다. 같이 저도 한 새벽 3시까지 술을 딱 한 번 마신 적이 있는데 여러 명이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재밌게 쓸 때 자기 스스로가 재밌게 글을 쓰듯이 수다를 떠는 것도 재밌게 해요. 진중권 씨는 생각보다 좀 착한 사람입니다. 사실. 맞아요. 저도 실망할지도 몰라 만나면 너무 착해서.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좀 생각보다 수줍기도 하면서 음. 생각보다 그 천용기 편집장은 수줍음에 대해서 잘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상대방이 칼을 그냥 넣고 있는 건데 그걸 수줍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걸 속지 마세요. 근데 그런 놈들이 더 심합니다. 김규황 씨랑은 술자리에서 한 2번 봤는데 네네. 옆에서도 말 걸기가 무서워. 좀 무서워. 분위기를 풍기는. 네. 그 김규황 씨가 제가 그 회식 자리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본 적 있거든요. 네. 그때 막 드러머였잖아. 부르는데? 무슨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요, 전혀 아니고 김규황 씨 이거 무슨 노래인지는 제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근데 풍이 이제 송골매틱한 풍의 그런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 보통 이제 젓가락 이렇게 치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거의 까혼 치듯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뭐 이런 박자가 아니라고 뚝뚝딱 뚝뚝딱 이렇게 친다고. 예. 저 손과 저 노래가 어떻게 동시에 나가지? 예,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배철수네. 드럼 치면서 노래하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홍세화 선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어른이죠. 네. 어른이고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상암동 가다가 지하철에서 그것도 지하철역도 아니고 전동차에서 내가 딱 섰는데 바로 앞에 홍세화 선생이 앉아 계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보다는 저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어떤 형이 홍세화 선생이랑 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사실은 제가 아웃사이더 인물과 사상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을 좀 가까이서 볼 기회를 얻게 되죠. 김수민이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멋있잖아. 그 이름이 묘하네. 인물과 사상은 줄이면 인사잖아요. 인사모라고 모임도 있었잖아요. 인싸네, 인싸. 아싸. 강준만의 인싸와. 그다음 아웃사이더는 처음에는 김규황 씨가 편집장이었고 나중에는 진중권 씨가 편집 주간을 하기도 해요. 약간 운영 주체가 한번 뭐 출판사 바뀌고 하면서 사장이 바뀌었나? 뭐 그런 과정 제가 지켜봤을 때는 그런. 아웃사이더는 무크지도 이때까지 나온 책들 중에 표지를 가장 예쁘게 만들었고 컬러도 예뻤고 재생용지. 네, 아직도 1호 기억난다. 타이포도 되게 예쁘게 뭐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뭐 창비 뭐 그런 문학 책들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세련된 그런 책. 그 생각나는 게 제 또래 세대에서는 창비는 더 이상 별 시사 담론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잡지였어요. 그래요?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창비와 문학동네를 정기 구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리는 문학 작품은 모르겠지만 시사나 이 담론 주도에서는 오히려 당대 비평이라든가 녹색 평론이 그리고 서해 문화, 황해 문화, 서해 문집이랑 헷갈렸어요. 그 다음에 역사 비평, 역사 비평. 저는 그리고 진보 평론도 많이 봤어요. 진보 평론은 내가 싫어했지. 한국농단 왜 빼? 한국농단. 딴지일보에서 한국농단. 한국농단의 그 이도형이라고. 조갑제 뺨치는 극우 농객이 김대중 사상 검증하겠다면서 97년 대선 때 나를 설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는 겁니다. 제가 국가대표. 내가 지금 전용계 편집장이 진보평론 얘기하는 순간 고개가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 구좌파들 싫어했거든요. 또 진보평론 쪽하고 강준만 교수하고 한번 또 싸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준만 교수가 강준만은 한 번도 자기가 좌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했어요. 강준만이 진보평론에게 좌파가 조선일보에 왜 기고하냐고. 요 뜨거운 핫이슈였지 이거. 좌파가 조선일보에 기고해도 그랬죠. 네.
저는 지금은 누가 뭐 하든지 말든지 냅둬요. 뭐 저게 저렇게 해가지고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뭐라고 했냐면 신해철 씨도 조선일보랑 인터뷰하면 안 된다. 지금 뭐야 농객도 아닌데. 그런 굉장히 이제 순도 높은 안티조선주의자예요. 안티조선 운동도 있었고 뭐 많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아니 유균호 씨는 인물과 사상이나 아웃사이더 아세요? 아웃사이더는 그냥 그 좀 가까이. 아웃사이더는 그 양력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진중권 씨 안. 아웃사이더 편집 위원 뭐 이런 김규환 양력. 씨도 예. 아웃사이더 이런 잡지가 있었구나라는 좀- 내가 아웃사이더라도 자랑한다. 얼마 동인이었다고. 전에 대구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정란 교수도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멤버였어요. 네. 예, 그 누나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김정란 씨도 가까이서 좀 봤으니까 내가 누나는 안티조선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그 불문과 교수들의 네. 특유의 스타일이 좀 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있어. 자기가 파리지엔느나 파리지앵으로 생각하고 그건 있는 사람. 고종석 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니야? 이 프랑스가 문제야. 우아하게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정운영 씨처럼 벨기에 유학을 가든가 조금 다르게. 그래서 김정란 씨,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편집진이 뭐 인물과 사상에 비해서는 좌파색이겠지만 다 좌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란 씨나 노혜경 씨, 노혜경 이 사람들이 네. 이제 좌파라기보다는 리버럴 쪽이었고 그렇죠. 좌파 쪽은 이제 진중권, 김규왕, 홍세화인데 진중권, 홍세화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삼인주의자라고 네. 볼 수 있는 서유럽 스타일의. 김규왕 씨는 달랐죠. 김규왕 씨는 이제 거의 뭐 철갑을 두른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죠. 토종 좌파와 유럽 유학을이나 생활을 했던 사람들과의 차이 아니야 이거? 그 김규왕 씨하고 진중권 씨는 이제 80년대 PD 계열의 그 민문연, 네. 예, 그 문화운동 출신이기도 하고 그쪽 출신이 영화배우 정진영 씨, 네. 예. 정진영. 씨 그쪽 출신이고 그다음에 김규왕 씨하고 생전에 친하게 지냈다는 저 굉장히 존경하는 문학평론가인데 이성욱 씨 아세요? 몰라요. RDF의 이성욱만 합니다. 뭐야 내가 일반 세대 같잖아. RDF. 이성욱 씨는 자기가 춤을 배워가지고 고고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실전에 능한 문화평론가였는데 홍세화. 저는 홍세화 씨의 글은 홍세화 선생의 글은 뭐 여러 책보다도 그 진보신당 대표할 때 네. 홍세화 솔직히 제가 홍세화 고종석 씨하고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고종석 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계속 홍세화 선생 보고 글 잘 못 쓴다고. 약간 솔직히 그게, 홍세화 선생이 명문체는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명문체더라고. 나는 근데 홍세화 선생의 글의 감명은 액션에 그렇지. 나설 때입니다. 나를 고소하라. 액션에 나설 때 그게 나와요. 오르기 싫은 무대인가? 오르기 싫은 링에 오르는 건가? 무대인가? 네. 그건 진짜 명분입니다. 진보신당 대표. 저는 이거는 가슴이 뛰는 글이었어요. 그 글은 진짜 정말 명분입니다. 그래서 나 그때 이제 진보 잔당들 한 표 준다. 씨. 사표. 내가 글 보고 그래도 한 표 준다. 이규호 씨는 자기 취향에 맞는 농객이 누구예요? 제일 맞는 농객이?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것 중에는 박노자 교수였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는 되게 열심히 읽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뭐 제가 그냥 그런 이념적 색채가 옅어졌는 건지 아니면 그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현실에서의 어떤 현실과의 이렇게 접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약간 희미해진다. 그래서 누구냐고요? 저는 오히려 황태순. 아니 황태순 글도 쓰나? 황태순 글 안 쓰나? 저는 오히려 대학교 1, 2학년 때 재밌게 읽었었던 거는 문학평론가들 글들을 좀 읽고 있거든요. 문학평론가요? 네. 누구냐고. 그래서 신영철 평론가하고 네. 최근에 작고하신 황현산. 네. 네.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문학평론하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강준만의 업적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문학 권력 논쟁에 뛰어듭니다. 네. 뛰어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일으켜요.
그리고 저는 강준만의 최전성기가 언제냐, 글쓴이로서. 인물과 사상 무크지 20권, 20호 나올 때 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문학 권력이라는 책을 강준만 교수가 냅니다. 그 문학평론가 권성우 씨하고 조금 협조를 해가지고 그때 남진우라고 이 양반이 그 신경숙 남편이더만 문학평론가 중에 남진우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강준만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 좆도 모르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근데 문학 권력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어떠한 문학평론가보다 강준만이 더 성실하고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성실함의 끝판왕은 강준만입니다. 강준만 교수의 하루 일과는 요새도 그렇겠죠. 어쨌든 종이 매체는 나오고 있으니까 15개 정도의 중앙 일간지를 마룻바닥에 펴놓고 시작합니다. 강준만 교수의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동시에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 양반의 스크랩 창고는 한번 기습을 해가지고 털어야 돼. 그리고 네, 이거 박물관이 될 겁니다. 그 집중력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 아마. 이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 글을 보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쓰지? 매일같이 체력이 돼줘야 글도 쓰거든. 요게 강준만과 황석영의 공통점인데 황석영 씨가 소설 입문할 때 썼던 입석부근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본인이 암벽등반 동호회 이런 걸 청소년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석영 하면 사람 자체가 정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방랑벽도 네, 있고 네. 굉장히 튼튼해 보이잖아. 강준만 교수도 실제로 뭐 등산이라든지 또 실제로 보디빌더도 했었고 그리고 글쓰기로 알려졌지만 예전에 80년대에는 PD였어요. 예, 자기가 극본도 쓰고 NL 아니고 CA다 CA 클럽 활동이다. 예, 극본도 쓰고 극본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유시민 씨도 유시민 씨도 베스트셀러 베스트 극장 네, 드라마 8부작짜리. 예, 그때 수배중이었나 네, 뭐. 유시민은 그냥 잡기가 능한 사람 같아. 네. 그래서 유시민을 말글 뭐 이게 다 박노자 교수가 그랬나? 박노자 교수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언급한 맥락에서 나왔을 텐데 김옥균 같다. 유시민. 야구로 비교하면 3.1 이 차인가? 파이브 툴 파이브 멤버. 아. 그게 뭐예요? 그 주루, 수비, 그리고 타격, 파워, 이 작전 수행 능력 등 이게 모든 분야의 적정 수준 이상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최강은 아니에요. 최강은 아니.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아니요, 그래도 이종범처럼 네. 최강이 된 사람들도 있어. 파이브 툴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유시민 씨도 좀 묘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솔직히 이렇게 김교황이나 고종석 같은 스타일리스트는 아니었고 그런 의미에서 유시민 씨도 강준만 진중권과 함께 구어체에 가까운 글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유시민은 나는 글이 말에 가리는 것 같아요. 말이 더 낫다. 말이 훨씬 나아요. 진중권은 글이 훨씬 낫고. 진중권 씨도 언변이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진중권 씨가 백분 토론 이런 데 나왔을 때는 더 빠르고 말도 너무 빠르고 혼자서 막 이제 달려나가는 그런 것 같았는데 이제 이게 토론이라는 게 경험이 없으면 그렇죠. 평소에 말빨 아무리 좋아도 네. 힘들거든요.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노회찬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거든. 몇 년 토론을 나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특히 카메라 돌고 이러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농객들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 시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마이너리그에서 튀는 주목하고 열심히 봤던 장정일. 마이너리그 아니지. 장정일이 마이너가 장정일 마이너요? 마이너라기보다는 장정일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정일은 이 농객들 사이에 오고 가는 교류나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툭 치고 나오는 늘 항상 어떤 장이 펼쳐지면 이 장을 만든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지 않고 뒤에서 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네, 그렇게 치면 강준만 교수도 강준만 교수 그 인물과 사상에 글 실은 사람 중에 강준만 실제로 만나본 사람 없을걸요. 진중권 씨도 아마 강준만 유시민이 됐든 강준만 교수를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김규황 씨가 한겨레 21에 쾌도 남담 하면서 그때 강준만을 거의 기습하다시피 해서 전라북도 전주까지 찾아가가지고
강준만 안 되는데 하다가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강준만 교수가 다른 지식인들이랑 이렇게 잘 안 만납니다.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 비판을 늘 하기 때문에 네. 강준만 교수 그 얘기도 무서워서. 네,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지면 실명 비판하기 소심하네. 어려워진다. 하기가 쉽잖아. 쉽지 아니 않잖아. 보통 글쟁이들은 술 먹고 같이 놀다가 집에 가서 상대방 까는 글 쓰고 하거든요. 그런 거 강준만 보면 소심하네. 김수민이 강준만 교수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야 무슨 영향을? 댓글 비판. 뭐 개소리야. 그거 나 말고도 다 하잖아. 나는 강준만 교수는 상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거고 나는 댓글에서 내 실명을 까고 댓글에서 싸운다는. 그러니까 시사평론가들 중에서 댓글에다가 실명을 까고 싸우는 사람은 김수민 말고는 본 적 그리고 없죠. 거기다가 일반인들하고 누군지 잘 모르는 일반인들하고 싸운 사람은 진중권이 예전에 그렇죠. 트위터로 막 왔다 갔다 한 이후로 최초일 거야. 난 진중권보다는 소크라테스. 비판식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저서가 없어요. 시장 바닥의 철학자입니다. 맞나? 아무튼 예, 우리 이균호 씨를 부른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다른 세대니까 여기는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는 주로 90년대, 2000년대고 그렇죠. 2010년대를 아직 안 넘어온 것 같은데 제가 2010년 10학번입니다. 10학번이고 대학 들어와서 뭐 또래는 아니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의 글들을 재밌게 읽었었는데 근데 그때 소위 불렸던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 청년 담론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한 명 더 거론해야겠다. 우석훈. 네. 네. 88만 세대.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그 청년 담론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때 재밌게 읽었었던 것이 뭐 최태섭 씨의 확 내려오네 세대가. 네, 잉여사회가 있었고 뭐 최근에는 또 한국 남자 이런 것들 쓰면서 어떤 남성들의 그런 안티페미니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고 또 한윤영 작가도 있었고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아마 제 또래로 내려오는군요. 그렇죠. 2000년대 말 이후에 그 소위 말해서 그 갤러리 무슨 갤러리죠? DC 인사이드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일간 베스트, 일베 이렇게 넘어오면서 어떤 일베 하셨어요? 아니 소위 말하는 넷 우익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을 특히 왜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뭐 박가분 씨의 일베 사상 뭐 이런 것들. 박가분. 예. 이런 것들 있었는데 현재 들어오면서 이런 소위 말하는 어떤 청년 칼럼니스트들이 거의 명백히 너무 끊어진 듯한 이런 느낌이. 다 쓰고 있는데 본인이 안 읽은 건 매체의 변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유튜브로 많이 또 갖고 그러니까 매체들이 계속 팟캐스트나 변화함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소위 또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뀐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렇죠. 한윤영이나 뭐 예를 들면 노정태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것도 이제 문제기도 한데 이 86 이상 세대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줬어야 되거든. 그때 사건 터지기 전에. 그래줬어야 되는데 이미 방송계나 워낙 그 세대들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넘어오지 못한. 그렇고 보면 유시민이 40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때가. 그 백분 토론 진행하고 있는 게. 진중권 씨 니 무덤에 친을 뱉으면 쓰고 이거 36, 7 이때요. 예, 김규황 씨하고 다 40 전에 그러니까 40 전에 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청년 농객들이 그렇게 나이가 너무 어린 게 아니에요.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좁아졌고 그리고 이게 이명박근혜 한 9년 10년 되면서 종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정치인들, 변호사들, 소위 말하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쪽 업계로. 그러면서 이 업계가 되게 축소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2010년대 후반에 그 청년에서 30대 떠오르는 농객 한 분 있잖아요. 누구? 김수민. 나는 언객. 그러니까 아까 그냥 객이지 객. 이창원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매체가 바뀌면서 사실 글을 매체에다가 싣고 지면사회에서 논쟁을 하는 것보다
이 말로 이야기를 하고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글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편안해지고 익숙해진 시대가 된 거죠. 예를 들면 한겨레 지면에 말을 글로 푼다고요? 글을 말로. 말로. 한겨레나 한겨레 20일 네. 아까 이야기했던 한겨레 20일을 받아보면 제일 마지막 장부터 그렇죠. 살펴보고 칼럼이 그리고 시내 20일 역시 네. 마찬가지였는데 네. 이제 한겨레가 20일이 집에 오더라도 뜯어보지 않고 한 달째 쌓아두고 있다가 마치 나중에 후원 회원처럼 네, 맞아요. 돈만 내고. 그게 저는 한 3년 지속이 됐어요. 한겨레 20일, 시내 20일. 처음만 그랬던 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래서 그러다 결국 다 보니까- 끊었어. 나는 시사인 보내지 저- 말라고 했어 이제. 시사인 저 돈은 말씀드리는데 그냥 낼 테니까 보내지 말라 그래. 시사인 전화하지 마세요. 미안해 죽겠어. 계속 받으려고 전화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수민이 하는 이야기가 예전 같으면 한 10년 전 같았으면 아마 그걸 글로 먼저 썼을 거예요. 당연하지. 네. 저는 원래 글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변화를 한 거지. 근데 저는 글 쓸 때는 글이 좀 싫었어요. 난 말을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20대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뭐 방송에 출연할 기회도 없고, 뭐 그때는 팟캐스트 이런 거 없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라디오란 매체를 선호했는데도, 그러니까 운동권 내에서도 비주류니까 네. 마이크 안 주려고 하고 나한테 나한테 마이크 가면 작살 나거든 이제. 후배들 신입생들 막 동요하고 왜 뭐 NL 대장들 이런 사람들이 신입생들이 저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나한테 마이크도 안 줘 집회를 나가도. 그래서 약자라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소수파 운동,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글은 못 맞거든. 올려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러다 근데 계속 글을 쓰고 살다 보니까 좀 갈증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호시탐탐 말의 매체로 옮기는 것을 노려왔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뜻을 이룬 셈인데, 문제는 특히 작년에 1년의 사태들을 거치면서 이게 정치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아졌고 팟캐스트 프로그램도 많은데 이거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계속 곡해가 되고. 저는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계속 커지고 굳어지면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말 매체로는 할 수 없는 글 매체의 역할이 있는 것 같다. 그걸 통해서 얘기를 풀어나가야 좀 더 복합적인 사고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좀 마지막으로 오늘 따져보고 싶은 것은 그 논객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인가 이거예요. 왜? 보수 유튜버들이 황장수, 그러니까 글로 쓰지 않잖아. 신혜식, 그렇군요. 그 지금- 정규제도 펜을 놓고 마이크로. 그리고 인물과 사상 때는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기억에 남는 거 강준만, 임지연 네. 논쟁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진영 다 갈라가지고 논쟁 안 돼요 그냥. 디스만 있을 뿐이에요. 유시민, 진중권도 그렇고. 네. 유시민, 진중권은 지난번 JTBC 신년 토론이 아마 마지막이 될 거예요. 없는 자리에서 씹는 거 빼고는, 각자 매체에서 씹는 것 빼고는 상호 토론은 이제 거의 종결돼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글을 통해서라도 네. 대중적인 호흡을 하는 이런 지식인들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인가. 지금 종이 매체들이 다 쇠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렵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게 유행이 다시 돌 수는 없을까요? 유행이라기보다는 지식인들의 글쓰기가 네. 점점 더 그 시민들과 괴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커지고 있다고요? 네. 20년 전 나는 그 비교해봤을 때. SNS에 보면은 진짜 저 사람들이 학장가 싶을 정도의 네.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진경 씨 대표적으로. 게리, 저렇게 유치하게 글을 쓰나. 게리가 크다는 게 SNS를 자기의 글쓰기 네. 통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배설구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고 자기 글을 거기에다가만 쓰는 거죠. 그럼 모두밀기 같아요. 모두밀기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진영 안에서 그렇게 돌리는 것 같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수유 너머에 같이 있었던 고병건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뭐랄까 현상에서 막 논쟁을 붙는 글쓰기를 하기보다는 아예 자기가 오랫동안 뭐 현장에서 몸을 담고 있거나 천착한 주제들을 가지고 긴 호흡의 글쓰기를 하는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가령 녹색당에 몸담은
왔었던 하승우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월간으로 책을 내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잡지나 무쿠지를 통해서 글쓰기를 하고 지면에서 논쟁하는 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이 단행본으로 집중하는 예, 지식인들의 글쓰기가 그 경향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빛나는 글 딱 너무 의미가 확 와닿는 최근에 그 김훈 작가가 그 최근에 그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예. 그 누구죠? 구미의 김용균 김영균 네. 씨 그 재단 이사장을 그 김민수. 발족하는 과정 속에서 네네. 그 추모글을 쓴 게 굉장히 뭐랄까 와닿았었던 그런 식으로는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김훈식이나 되니까. 뭐 예. 그리고 논쟁적 글쓰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널리즘적 글쓰기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수민 MC가 이야기했던 예,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논쟁을 붙고 하는 글쓰기는 김훈 작가의 경우에도 크게 많이 하지 않았죠. 네. 예. 그래도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글과 책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탐색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미 이북을 다당제와 선거제도를 내기도 했는데 네. 얼마 전에는 이제 정치발전소에서 하는 책 선정 프로젝트, 그러니까 책을 선정해서 꾸러미를 신청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마키아벨리의 편지라고 거기에 제가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시작을 했어요. 편지 어떻게 보내? 전화. 마키아벨리 군주로 전화. 단순하다. 제가 마키아벨리 댄스로 하자고 했는데 조성주 씨가 제 말을 무시했어요. 그럼 포장지는 네. 사자와 여우가 있나요? 마키아벨리를 너무 단편적으로 하죠. 군주로 말인 거 가지고. 마키아벨리는 근대 공화주의 정치학의 아버지입니다. 네. 그렇게 반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반동적 의미가 아니라 네. 정치에 있어서 마키아벨리처럼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학습을 한 1년 네. 정도 했었죠. 네. 근데 그 책을 단행본을 꾸러미로 보내주면 신청자가 있나요? 꽤 몇백 명 있습니다. 오. 이거 진짜 허영이 있거든 또.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 내 가방에 책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가이드북도 같이 보내줘요. 예, 사실은 꼭 가이드북만 읽어도 책을 읽은 듯한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만약에 집에 이렇게 전시용으로 꽂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부담스러우면 이웃에게 선물해도 됩니다. 책을 인테리어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많죠. 예, 체게바라 평전 이런 걸로. 우리 또 체게바라 평전의 그렇지.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임지연 교수도 네. 체게바라에 대한 공개 편지 네. 이거를 쓰면서 히트했는데 문제는 그 매체가 조선일보였고 그것 때문에 또 그랬죠. 강준만 교수하고 한부터 심하게 한번 싸웠죠. 제게바라 평전은 책이 정말 예뻤어요. 빨갛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무시하거나 뭐 함부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현재 20대, 10대 분들한테 혹시 그런 정서가 있을까? 82년생 김지영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책을 이슈가 되는 것들. 책을 소장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아직도 탐스럽게 느껴지는. 요즘에 소설책 디자인이 정말 예쁘게 나와요. 아 진짜 예뻐요. 맞아요. 예. 책 저 서점에 디자인은 갔다가 엄청납니다. 디자인만 보고 이거는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농객의 시대 끝마치기 전에 네. 우리 대구 지역 농객. 농객 어. 제가 한 분은 꼭 인상 깊었기 때문에 네. 소개를 하고 대구 넘어가야 지역 되겠 농객. 네. 남태우. 아니요. 제가 21살 때 이분이 한겨레 지면에 썼던 칼럼 글을 보고 야 대구 지역에도 이런 농객이 있구나. 누구지? 이 독도는 예. 갈매기와 예, 맞아요. 새의 고향이다. 새의 땅이다. 새의 누군지 알 땅이다. 것 같다. 예, 우리 네. 변홍철. 네, 아, 변홍철. 그 칼럼은 정말 명문입니다. 네. 출판사 한티제 한티제. 지금 편집장이고 녹색평론 편집장. 편집 주간을 네. 지냈었죠. 시인이었고 그때 이제 예, 시인이고. 독도가 한일 분쟁이 한참 막 불거졌는데 네. 너희들 인간의 것이 아니라 부리 갈매기와 갱이부리 갈매기와 갈매기와. 그 네. 무슨 물강아지 물개 네. 뭐 하여튼 걔네들 거다. 네, 씨발. 걔네들 거다. 너네 거 아니야. 네. 뭐 얘기였어. 네. 아 정말 명문이에요. 그것은 동물들이 자본주의적 소유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계 아니요? 바람과 뭐 하여튼 뭐 네. 거기에 거라고. 그러니까 이 그거는 뭐 명문이었죠. 뭐랄까 대구 지역에도 그런 농객이 있었다. 네.
이야기를 꼭 알겠습니다. 해주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하고 지내시나요? 요즘에는 한티제. 책을 내는데 계속 집중하고 내시나요? 있고 올해 전태일 열사 50주기 맞춰서 전국의 11개의 출판사가 공동으로 전태일 나는 너다 이 출판 프로젝트를 네.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민에 쓰시나요? 유수민의 안 쓰죠. 연재했던 글을 묶어서 낸 네. 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농객의 시대 준비를 해봤고 저는 이제 아까 글과 책에 대한 가능성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인물과 사상이나 아웃사이더의 컨텐츠와 스피릿을 팟캐스트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요거를 계속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인물과 사상인데 팟캐스트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뉴스 밑장 시즌 2가 그게 될지 아니면 예, 실명 댓글 비판으로. 그건 이미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 부탁도 드릴 겸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균호 씨는 좀 오늘 그 본인 세대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긴 한데, 예, 뭐 마지막으로 못다한 얘기와 출연 소감 뭐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냥 반대편에서 그냥 듣고만 있을 걸 그래. 네, 그 여기서 출연해. 듣고만 있어도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옆에서 앉아서 되게 귀중한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빨리 시즌 2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안 돼. 쉬어야 돼요. 일단 한 2달은 쉬고 네. 2살밖에 안 신다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즌 1의 마지막 편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호판 편은 마치고 대망의 마무리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